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오늘 남북이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개최합니다. 통일부 집계에 따르면요,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한 사람의 숫자는 13만 2,124명입니다. 이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들이요 56,890명입니다. 오히려 신청을 해놓고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75,234명이나 되네요. 그리고 이 신청자들 가운데 매월 200명 이상씩 계속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미 연로해지셔서 가족을 상봉하지 못하고 세상을 뜨시는 그런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들끼리 만남이 왜 이렇게 힘든 것인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표단 명단 통지가 늦어졌습니다. 적십자 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 취소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북한이 오늘 새벽 2시쯤 통지문을 보내와서 당초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 나왔던 미군 유해 발굴 송환 문제가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해 송환을 위한 방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된 발언 전해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반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정말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6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뒤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 방문 중인데 의회 연설을 했나요? 예, 했습니다. 예,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중간중간 핵심 내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 정책은 평화와 공동 번영의 꿈을 담은 유라시아 시대의 선언이다. 네. 내가 지난해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신북방정책은 신동방정책에 호응하는 한국 국민의 꿈이다. 예.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것이고 러시아와 삼각협력으로 확대될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서 시베리아 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지혜, 한국의 지혜, 여기에 북한의 지혜까지 함께한다면 유라시아 시대의 꿈은 대륙의 크기만큼 크게 펼쳐질 것이다. 마지막 인사말 스파시버. 스파시버라는 건 그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보통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네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네네. 그 스파시버 발쇼라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네. 마치 그 소년 시절부터 가져왔던 꿈의 실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철도가 연결이 돼서 북한을 거쳐가지고 시베리아 대륙을 거쳐가지고 그냥 쫙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겠죠. 이제 북한 지나는 중간에 개마공원 이제 트레킹도 하시고. 네네. 예, 저쪽 이제 러시아로 가서. 예. 이건 뭐 그림만 이렇게 상상을 해도 근사해 보이는데요. 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목전에 둔 북한 소통의 어떤 그 숙제도 지금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당장 오랜만에 이제 남북 적시자 회담이 열리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8.15 때 네네. 이산가족 친척 상봉하기로 이제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에 따른 거고요. 이제 오늘 회담 앞두고 사실은 북측이 대표단 명단을 보내지 않아서 또 한 번 애를 태웠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이것도 안 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회담 개최 8시간을 앞둔 오늘 새벽에 명단을 이제 보내왔습니다. 네네.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이 북측 단장이고요. 네네. 우리 측 단장은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입니다. 네네. 오늘 오전 10시에 금강산에서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단이 이제 북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회담을 네. 하는 거고요. 이산가족 상봉의 시기, 장소, 규모 이런 걸 논의를 할 예정이고 이산가족 상봉 인원 확대라든가 정례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지금 관심사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뭐 북측에서 그 여종업원들, 네. 탈북한 여종업원들 문제를 또 꺼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도 좀 우려도 없잖아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우리도 또 북측에서 또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또 얘기가 나올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미군 유해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 미군 관계자 5명 정도가 이제 방북한 것으로 예. 알려집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 주말 다음 주 초 정도 미국 본토에 이제 유해가 전달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예. 이런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이 대형 핵실험 그러니까 실험장 4곳을 폭파했다. 이게 풍계리 핵실험장인지 아닌지는 좀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예. 그러면서 전면적 비핵화가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예. 했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화면을 보니까 네. 요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지 표정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고도 윗머리가 좀 많이 그것까지 또 관찰하셨군요. 탈모가 좀 많이 진행되신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미국 국무부도 이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 네. 최대한 이른 시일에 북측 인사와 만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요. 또 대북 강병파죠.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신속한 협상을 촉구하는 예, 예.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저 남북 그 평화, 통일,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이런 꿈을 심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그 머리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어제 나왔는데 네. 약간의 온도 차이도 있고요. 해석의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이낙연 이제 총리가 그 합의문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합의문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성을 한 3자 협의체에서 예. 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청와대가 중간에서 이제 조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핵심은 검찰 이제 수사지휘권을 이제 배제하는 내용이고요. 네네. 경찰에서 일단 그 모든 1차 수사권, 종결권 네네. 이런 걸 이제 갖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 여지는 좀 남겨놨고요. 네네. 사실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던 것은 그 영장 청구권 문제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건 뭐 헌법 개정 사항이어서 네네. 이번에 이제 논의에서 이제 제외된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역시 경찰 내부에서는 이거 반쪽 조정안이다. 네네. 불만이 없지 않다 그러고 검찰 내에서도 아니 수사지휘권 전면 폐지하면 경찰을 누가 견제하느냐. 네네. 또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번 그 합의안은 기본적으로 공수처 신설이라든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한 그런 그 절충안이고요. 네네. 이게 지금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올해 안에 마련해서 이제 국회에 이제 제출하게 되면 국회에서 이제 하는데 네네. 국회 통과 여부는 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부의 손에서 국회의 손으로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네, 이제 조만간 넘어갈 거라고 봐야 네네.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국회 안에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지 법사위원회에서 논의할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사개위는 사실 이제 임무가 종료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 활동 연장을 해서 좀 거기서 논의를 할 건지 여부도 약간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지 이 문제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제가 그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산주점의 방화 사건이 생각보다 철저하게 계획됐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 사건 나고는 뭐 역시 이제 좀 욱해서 네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좀 충격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휘발유를 훔쳐서 기름통에 담았고 네네. 그 이후 주점 앞에서 손님이 그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점 안에 손님이 많은 걸 확인하고 입구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이제 라이터에 불을 붙인 네네. 거고 사람들이 빠져나오기 힘들게 출입문에 걸레 자루를 걸었다. 그리고 이건 뭐 비닐 봉투로 2번 묶었다. 이게 가장 사실은 예. 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라통이 터지게 만든 그 네네.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 이런 그 사리를 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뭐 지난 6월에 그 서울 그 종로 또 중구 그 연세방학범 같은 경우에도 뭐 술 취해서
외로워져서 불질렀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외상값 10만 원. 네네.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된 끝에 이거 예. 사실은 큰 문제도 아니잖아요. 네네. 이렇게까지 이제 큰 그 대형 그 사건으로 지금 이렇게 비화가 된 이제 그런 그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네네.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진 실종 여고생 그 사건 그 유력 용의자 김모 씨 휴대폰 신호가 또 금사저수지에서 포착이 됐다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그 일대를 지금 수색 중이라 그러는데 이 여고생도 빨리 예. 지금 그 소재 확인이 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건 사고 소식이 좀 우울한 주말을 만들게 하는 것 같은데요. 모쪼록 좀 잘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어제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도 간략한 개요를 좀 설명드리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야 비로소 정부의 합의안도 빛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도움을 줘야 할 야권이 지금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영표입니다. 네, 대표님. 그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발표가 됐지만요. 이 국회도 도움이 없으면 좀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의 상황이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이 좀 여러 가지로 좀 힘들잖아요. 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말 역사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오랫동안 그런 노력을 해왔지만 결실을 못 맺었는데. 네네. 이제 일단 그 검경 또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합의를 도출해서. 네.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국회가 그 후속 그 입법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관련된 법들을 통과시켜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국회가 지금 지난 지자체 선거 이후로 특히 야당 자유한국당이 지금 극심한 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 야당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회는 의장도 없고 지금 국회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입법 중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원 구성이 빨리 돼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지금 뭐 야당의 사정을 많이 알면서 너무나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도 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국회 입법 중단 상태를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속히 특히 자유한국당이 내부 문제들을 정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논의의 틀은 이미 마련돼 있었잖아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그 사개위에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달 말 활동 시한이 종료되는데요. 이게 네. 시한을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지금 야당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말 사개특위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면 사개특위를 좀 연장하는 방안도 있고요. 예예. 또 이번에 검경 조정안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큰 이견이 없으면 저희가 네. 법사위를 통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국회가 정상화되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이 네네.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입법 마무리해야 될 시점을 언제까지로 뭐 흔히 뭐 하는 얘기로 데드라인이 있다면은 언제까지로 설정을 해놓고 계시는지요? 저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만약에 7월 국회라도 다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뭐 7월 국회에서라도 하고요. 아무튼 뭐 그거는 최단시일 내에 또 야당과 협력해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내대표들 간 만남 가지셨잖아요. 예, 그런데 네, 제가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님은 지금 요즘에 제가 만나지 못했고, 네네. 다른 당은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김성태 대표하고는 뭐 과거에 같은 그 양대 노총에서 대표적인 역할도 또 하시고 그랬는데 이야기가 잘 될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떠십니까? 네네. 뭐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뭐 과거에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합의해서 해결한 경험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원내대표 되자마자 국회가 한 2달 동안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중단 상태에 있었는데 네. 제가 국회 정상화하는데 같이 논의해서 지난번에 정상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네네. 뭐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문제가 정리가 되면 네네. 뭐 좀 빠른 속도로 국회 정상화 그리고 후반기 국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뭐 얘기 논의를 하자면은 구체적으로 그 담당을 해야 될 원 구성 상임위 배분이라든가 국회의장단 선출 이게 전제가 돼야 될 텐데요. 현재 원 구성 협상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원 구성 협상은 이제 과거에도 보면 뭐 한 2달 걸리기도 네.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국회 중단 사태가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화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민생이나 경제 관련한 입법들도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또 원 구성은 국회 나름대로 관례와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좀 존중해서 순리적으로 하면 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그 원 구성의 관례 원칙 이거에 의거해서 이번에도 이루어진다면은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사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 국회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될 경우에 법사위원장을 한국당 측에서 맡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뭐 그런 상임위 배분은 국회의 공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석수에 따른 그 공식대로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어떤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조합입니다. 네네. 그러나 거기에도 일정한 원칙과 이런 관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뭐 다른 당들이 존중해주면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재헌절까지는 원 구성이라든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수순이 착착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는 뭐 더 이상 저희가 원 구성 문제를 미룰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지금 7월 17일이 저희가 국회가 개원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이번 달 말까지는 적어도 원구성을 마쳐야 네네. 그 재헌절 70주년을 정상적으로 맞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70주년 기념식에 국회의장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어떤 당도 그 어떤 정당에서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원 구성 관련된 국회 상황은 나중에 한번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네네. 네. 아무래도 지난번에 사실은 그 대표님을 연결을 해서 그 최근에 1년의 최저임금법이라든가 주 52시간 근무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좀 오전에 연결을 하신 김에 주 52시간 근무제 이게 지금 시행까지가 9일 정도가 남았는데 유예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게 노동계에서는
사실상 그 사용자 편을 들어준 거다. 이런 식의 반발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노동계 그런 주장이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게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그 전 세계에서도 최장 노동 시간 이런 것이 계속 문제가 돼서 노동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는 게 뭐 오래 전부터 그 뭐 노동계뿐만 아니라 뭐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최장 노동 시간으로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네네. 이런 뭐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안 되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네. 사실은 3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서 사업장에서는 이제 주 52시간을 예, 그렇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주 52시간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방송사라든가 언론사들이 통상적으로 그 52시간 이상 일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도 저기 이제 언론인도 저도 뭐 국회에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이 주말에는 이제 하루 정도는 일을 하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갑자기 7월 1일부터 바꾸려고 하니까 인원을 충원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근무 체계를 만들던가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도 지금 당장은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네네. 지금 그 약간 그 6개월 정도는 좀 더 시간을 주면 그것을 좀 정상화시키겠다. 뭐 이런 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계도 기간을 좀 주고 네네. 그 이후로 좀 이거 확실하게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송사는 뭐 사실 유예기간 관계없이 이제 적용 시점이 내년이고요. 어쨌거나 300인 이상은 해야 됩니다. 네. 예. 300인 이상. 네. 저희는 그 300인 이상이다 하더라도요. 안 되나요? 네, 300인 이상이죠, 당연히. 그런데 적용되는 거는 내년부터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원래 그 언론사들도 300인 이상은 해야 됩니다. 네.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 내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요. 양대 노총이 대화 테이블에 일단 앉아야지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양대 노총에서 사회적 대화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뭐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는 건 아니고 사실 최저임금의 상위범위에 대해서 지난번 국회가 법을 개정하니까 네, 거기에 지금 반발해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찌 됐든 정말 그 저희가 우리 사회 노동시장 또 우리 경제의 어떤 구조적 문제들을 노사정이 함께 풀어보자. 이런 사회적 대화의 장이 대단히 소중한데 아무튼 지난번 최저임금 문제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저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양대 노총을 좀 방문해서라도 좀 사회적 대화를 복원시키고 좀 정상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할 계획입니다만 아무튼 현재는 좀 중단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그 소득 주도 성장을 저희가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의 사회적 양극화 이게 너무 심각해서 이제는 성장을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일부만 배부른 이런 경제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더불어 함께 사는, 더불어 잘 사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성장만 하면 된다. 이런 어떤 성장 절대주의 이런 정책에서 많은 변화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좀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걸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면 이게 지금 불가피한 정책이다라는 것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어떤 제도라든지 또 어떤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을 이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라든가 주 50시간 근무제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 갖고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어제도 무슨 새로운 최근 고용 시장에 대한 여러 일자리 관련한 통계를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들이 뭐 최저임금을 했더니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거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고용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득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시장 밖에 있는 뭐 이렇게 65세 이상, 70세 이상의 어떤 고령자층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더 막 빈곤율이 막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지표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판매, 유통, 서비스업 쪽에서 이 최저임금의 부담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그쪽에서는 좀 고용이 줄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고용이 좀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영세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최저임금보다 사실 임대료 같은 것이 훨씬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오래전부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것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야당의 반대로 지금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만 좀 통과가 돼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 이것을 경감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작용을 해서 최저임금도 좀 안착을 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한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요. 2부에서는 국회 법사위의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를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집니다.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요. 300인 이상 그 사업장에 대한 52시간 근로 문제는 7월 1일부터 언론사는 포함이 되지만 방송사의 경우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요.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한 내용 좀 들으셨습니다. 네, 경찰과 검찰의 입장, 양측의 반응이 조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느낌이 남다르실 텐데요. 총평을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합의문이 작성됐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평가할 만합니다. 네네. 평가할 만한데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아직도 이제 국회의 입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내용 자체로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많은 것을 보충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의 대표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먼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는요,
사법경찰관에 있어서 검사의 송치근 수사지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현재의 수사 관행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고 봅니다. 네네. 단지 이제 이후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이라는 표현을 써서 네네. 사실상의 불기소기로 사건 처리하는 경우에 검찰을 송치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것 자체도 엄격한 의미로 보면은 이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종결권을 그 표현을 1차적 수사 종결권이라 하는데 사실상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 제도를 고안을 해서 네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좀 될 소지가 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네네. 검사가 이제 이후에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후에 다시금 경찰에 이의제기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네네. 그렇다고 그다음에 이런 것은 사실상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그런 형식으로 보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현재와 같이 좀 다른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적법 타당 여부를 다시금 전면적으로 재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는 검찰이 하던 부분을 경찰이 하는 그런 형식으로만 바뀌는 것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네네. 또 다른 큰 하나의 문제점은 이제 검사의 1차적 수사를 특정한 분야로 한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한 4개 정도 범주를 나눠서 한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특히 이제 공무원 비리 범죄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아마도 공무원 비리 범죄를 공수처에 있다가 둔다는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것인지 불가하나 아마 공무원 비리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에 포함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일정한 분야로 한정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논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1차적 수사의 진을 한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이게 최종적으로는 경찰권에 대한 민족 총재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한다면은 뭐 임기 내에 전국에 실시를 하지만은 자체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 뭐 직선 경찰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직선제를 할 것인지 어떤지에 대한 논의도 돼야지만이 구체적인 자치경찰제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국정농단 청문회 뭐 의원님께서도 활약하셨잖아요. 예. 국민들이 검찰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는 않습니다. 이번 수사 조정권 관련된 내용이 현 정부가 검찰을 상대로 한 개혁에 착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그런 의미는 없지 않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검찰의 힘 빼기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꼭 수사권 조정의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일종의 페널티 형태의 성격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이제 뜻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제 이번 국정농단 청문회 내용도 보다시피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국정농단 사건들은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형태라고 봅니다. 즉 현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본다면은 이와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공수처라든지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말이죠. 지난 2012년인가요? 검경 갈등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그때 한 여자 경감이 검사를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갖고 대구지방검찰청 내려가가지고 1인 시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지은 경감이었을 텐데요. 지금 아마 승진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검경 갈등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이 검찰보다 유리한
것들을 많이 얻었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정확한 이 내용을 좀 더 봐야겠으나. 네네. 네, 이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상이 나타나 있는 것은 소위 뭐 문자 그대로로는 경찰이 얻은 것이 있기는 합니다. 네네. 하나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실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다라는 것이 않나라고 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일선 경찰에서는 뭐 무의미한 검경 수사권 조정 아니냐. 네네. 라는 그런 취지의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전에 그 홍영표 그 원내대표하고도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본 사안입니다만 이게 국회 손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원내수석 부대표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 합의한 대로 통과하는데 협조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합의안에 문제가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지만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떤 형식이든지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네. 합의안 그대로 통과되기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금 전에 공수처 언급도 해 주셨는데 직접 발의도 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황이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공수처 법안이 지금 크게 4가지 정도의 법안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여야 간에도 특히 여당 의원들 간에도 새로운 다른 형태의 공수처 법안이 나와 있는 이유는 네네. 공수처 법안으로 만들어짐으로써 많은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많은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그런 각 개별적인 문제점들을 넘어야지만이 국회가 통과될 수 있는 것이지 공수처 제대로 된 내용을 담지 못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그러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하지만은 공수처 법안의 제정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기대감 그리고 검찰에 주는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야당 의원들도 이제는 많은 문제점들을 조금 해결을 하고 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좀 미뤄놓고서라도 법안 자체는 일단은 통과를 시켜야 된다. 네네. 그 이후에 개정하는 형태를 갖더라도 네. 그런 정도로서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통과는 될 텐데 네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내용을 상당히 수정을 해서라도 통과는 될 걸로 봅니다. 예. 그 일각에서는 공수처 설치 그 자체가 핵심이 아니다. 수사권 분리가 핵심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수사권 공수처를 설치를 해놓는다고 해본들 현재와 다르지 않은 수사 관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공수처 설치의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에 검찰이 가져왔던 국민들이 이제 의혹들이 이런 거죠. 네네.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편향된 수사를 한다든지 지연 수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일부 재벌 특별한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온정적이거나 미온적인 수사를 한다는 그런 비난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특히 그중에 공수처는 그런 공직 분야에 대해서 편파적인 수사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 서로 경쟁적인 수사기관을 도입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찾아야 한다면은, 그리고 검찰 권력의 최종 행사권자는 검찰총장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검찰에 관여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공수처에 대해서도 최고 권력자인 국민의 주권자를 대리를 갖고 있는 대통령께서 검찰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어려운 손을 놓아주고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사의 가치, 수사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예, 의원님, 다시 한번 질문을 뒤로 돌려서요. 조금 전에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국회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지금 정부의 시간에서 국회의 시간으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 7월 안에 민주당과 함께 협조를 하셔가지고 국회 과반수를 넘기는 협조 체제를 만들어갖고 7월 안에 국회 통과를 가능하게 성사시키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7월 안에요? 네.
7월 안에는 네. 물리적으로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7월 안에는 것은 지금이 이제 6월 23일 정도 되는데요. 네네. 20일 정도 되는데 일단 국회가 원구성이 돼야 되는데 예. 원구성은 물리적으로 7월 중순 이전에는 어려울 어렵다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 예. 중순부터 이제 8월 초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네네. 각 상임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은 7월, 8월까지는 예. 어렵지 않나. 예. 아무리 빨라야 정기 국회 중에나 이런 법안들이 검경수사과 조정 관련한 뭐 형사사법법 등이라든지 또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정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 수석부대표였습니다. 네, 2부 마치겠고요. 8시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